안녕하십니까. 경상국립대학교 간호대학 서민정입니다. 국가생명윤리정책원 1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는 이 시간에 의료기관 윤리위원회 제도 검토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의료기관 윤리위원회 제도를 좀 검토를 해보는 시간을 갖기로 해요. 이제 현재 의료기관 윤리위원회 현황을 좀 살펴보면 연명의료 결정법 내에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은 의료기관 윤리위원회 등록을 해야 되는 것이 법적으로 지금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2021년 11월 현재 320개 의료기관이 등록돼 있고 상급 의료 종합병원은 100%지만 요양병원은 5.2%로 다양한 좀 비율로 좀 차이가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 윤리위원회가 체계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연구가 있는데요. 행정 절차에 치중되어 있고 심의 건수가 없기도 하고 공식적인 자문보다는 개인적인 자문이 많았다는 것이 2019년도에 보고였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연명의료 결정제도가 시작된 지 이제 3년이 다 됐는데 현재는 어떤 식으로 그 현황이 좀 바뀌었을까, 또 어떤 니즈가 있을까를 좀 검토를 해보고 싶어서 제가 그 의료기관 윤리위원회 전담 인력 5기관과 공용윤리위원회 전담 인력 5기관을 각각 따로따로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진행을 했습니다. 먼저 의료기관 윤리위원회 분들을 만났을 때 이분들이 이제 생각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위원회 위원들이 모두 중요성을 느껴서 좀 참석을 많이 해주는 그런 시스템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현재는 어떤 일부의 의사의 헌신만으로 이루어진 경우가 많은데 직원 교육이나 공용윤리위원회까지 나가서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인력풀 조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분들이 사실 굉장히 바쁘신 분들이라서 이분들을 한자리에 모으기가 사실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역량은 분명히 필요하지만 효과적으로 교육을 잘 받도록 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실무 위주의 교육 커리큘럼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십니다. 예를 들면 사례 중심으로 이야기를 이제 설명을 한다거나 역할극을 한다거나 커뮤니케이션을 실제로 해본다거나 이런 실무 교육 같은 것들이 좀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의료기관별로 이제 그 맥락들이 다르기 때문에 차이를 둔 교육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셨습니다. 현재 윤리위원들이 받는 혜택은 없으시다고 합니다. 뭐 당연직이나 뭐 지명을 해서 하시기 때문에 이런 분들한테도 혜택도 사실 고려를 해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셨습니다. 또 다른 이제 윤리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것 중에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몇 가지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가 각 병원에 이제 병원 기준에 맞는 표준 운영 지침을 만드는 것이에요. 두 번째가 이제 직제 개편을 좀 잘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지금 현황을 보면 다양한 직제 속에 들어가 있으시더라고요. 진료부에도 있고 간호부에도 있고 진료협력부에도 있고 정말 다양한 뭐 사회사업부에도 있고 다양한 부서에 들어가 있는데 사실 그 상급 체계가 어떤 체계냐에 따라서 이 의사결정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달라질 수 있죠. 이분들이 그걸 아주 피부로 많이 느끼시는 분들 중에 하나 그 그룹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원하는 거는 이제 연명으로 그 다음에 사전연명 그 다음에 공용 이것들을 묶어서라도 독립적인 부서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다. 예를 들면 서울대학교 병원 같은 경우에는 임상윤리 지원 서비스를 같이 하면서 의사랑 간호사, 그다음에 사회복지사들이 팀원이 되어서 그 자문이나 여러 가지 그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하고 있죠. 이런 독립부서가 서울성모병원하고 강원대학교 병원 이런 곳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의료기관 윤리위원회 분들이 다 모이는 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어떤 빨리 결정돼야 되는 상황이나 이런 것들 아니면은 다 모이지 않아도 기존에 나와 있던 것들이 좀 있었던 그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만들어서 패스트트랙으로 이제 일을 진행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서울대학교 병원 의료기관 윤리위원회에서 만든 표준 운영 지침이 이거 공유가 된 자료라서 제가 같이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심의 프로세스랑 심의 진행 순서들을 같이 보여주고 있고요.
자, 이거는 그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매년마다 사업보고서를 내는데 소위원회를 운영을 했었을 때는 평균 3, 4일 소요되는 것들이 1, 2일 정도로 아주 짧게 이제 진행되고 있어서 효과성을 좀 보여줄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모아서 매년마다 통계를 내서 발표를 해주시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원내 윤리 교육을 통해서 또 성취할 수 있는 게 이게 정말 윤리적으로 그 연명의료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갈등 상황을 서로 나눌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ethic grand round 혹은 moral case deliberation 같이 이제 함께 숙고하고 그게 그 답이 있어서 그걸 답을 내놓으라는 게 아니라 같이 고민할 수 있는 장을 소수의 인원이라도 먼저 시작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일을 하시다 보면 원내에서 이제 부정적인 인식에 굉장히 많이 저항감을 느낀다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자, 일부 의사랑 관리자들이 DNR도 되는데 왜 굳이 이렇게 복잡한 서식을 만들어야 되느냐. 자꾸 일을 만들어서 그렇게 교육도 해야 되고 뭐 서식도 계속 뭐 만들 수 있게 뭘 또 해야 되고 뭘 설치를 해야 되고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지금 의료기관 윤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기관에서 그 지금 전담 인력들이 하시는 그런 좀 어려움이었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의사들은 연명의료는 업무의 실패다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개념을 가지신 분들도 많이 만났다고 합니다. 간호사 역시 의사랑 환자 사이의 일이라고 생각해서 연명의료를 전담 인력에게 일괄적으로 위임을 하기도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사실 연명의료 결정법 내에서 간호사는 사실 지금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 결정을 하는 과정은 주로 의사랑 환자가 하는 일이라서 이제 그렇게 법이 제정됐는데 하지만 간호사가 굉장히 많은 일을 하거든요. 나중에 이제 추가 설명이나 같이 지지를 해주는 역할들을 하는데 아마 그런 것에서 이제 간호사들이 업무로 들어와 있지 않으니까 이 인식이 떨어지면서 이렇게 그 환자한테 할 수 있는 그 돌봄의 질이 좀 떨어진다고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임상 여론가들이 심의까지 안 가도 이런 자문팀 같은 것이 있으면 자문이나 상담을 하면서 문제를 쉽게 해결하는 경험들을 조금씩 하다 보면 그런 성공 경험들이 자꾸 쌓여서 이 부서는 정말 도움이 되는 부서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같이 해야 된다. 이런 분위기가 조성이 된다고 합니다. 외부 의원들에 대해서도 제가 좀 질문을 했어요. 지금 현행 체계에서는 의료인이 아닌 사람으로서 2인 이상이 포함되어야 되는데 이제 외부 의원들이기 때문에 이제 의견 내는 게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게 보이고 사실 의학적인 사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법조계나 윤리계나 시민단체 이런 쪽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이야기들이 많이 주고받아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계를 느끼시는 분들도 이제 있다고 얘기를 하고 계시고요. 기관 측면에서도 기관 내부에 굉장히 예민한 부분들이 많이 다뤄질 때가 있거든요. 그런 게 노출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염려가 되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많은 의견을 내지 않고 회의가 열리는데 돈을 지급해야 되는 게 좀 부담스럽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하지만 이런 외부위원은 어떤 윤리적인 결정이 기관만의 이득을 위해서 결정지어지지 않게 하는 어떤 균형을 잡으시는 역할들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지속교육을 통해서 의료적 맥락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셨습니다. 연명의료 전담 인력의 전문화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일단 지금 많은 교육들이 사실 국가생명윤리정책원에서 제안을 해서 있는데 심화교육이 좀 다양한 종류로 필요를 하고 그것들을 본인들이 필요에 의해서 선택도 하고 실습도 하고 이럴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적정 인력에 대한 법제화가 지금 없어서 겸직이 정말 대부분이라고 하시네요. 겸직이 대부분이고 그 의료기관 규모에 따라서 인력 산정이 좀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셨습니다. 지금 320개 의료기관 윤리위원회가 있다고 했는데 이 연명의료 전담 인력의 실무자 협의체가 필요한데 지금 아직 없어서 이런 네트워크나 이런 데에서 갈증을 많이 느끼시고 계세요. 지금 SNS나 이런 걸 통해서는 의견 전달이 되고 있지만 공식적인 통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제 공영윤리위원회 이야기인데요. 공영윤리위원회는 이제 위탁을 받은 기관은 이제 정말 이제 공용윤리위원회이지만 의료기관 윤리위원을 설치를 한 것으로 보고 있죠. 지금
국내에는 12개의 공영윤리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또 다른 이야기로 많은 그 조언이나 어려움들을 얘기를 하셨는데, 실제 운영은 한 기관에서 얼마나 하세요? 여쭤봤더니 한 6개에서 13개 이 정도 위탁을 하시고 있다고 하고요. 심의는 많지가 않다고 그래요. 많지 않고, 심의가 한 건 들어왔었는데 그것을 해결하기 전에 이제 의뢰하신 쪽이 임종을 하셨다고 하시네요. 그리고 주로 협약이나 홍보나 서식을 많이 쓰시는 그런 쪽으로 주로 내고, 공영윤리위원회 담당자 나 혼자 하는 일 같아요 라고 생각을 해서 굉장히 좀 그 부담이나 끌고 나가는 데서 어려움을 느낀다고 하십니다. 위탁기관에서는 어떻게 이행을 하고 있나요? 제가 여쭤봤더니 병원장과 담당자의 마인드에 대해서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난대요. 특히 병원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용한 의사 같은 경우에는 이 서식을 이제 고용한 의사가 써야 되는 경우에는 그걸 강요하기 좀 어려운 구조라서 이게 활성화되는데 어려움이 좀 있는 그런 것도 있다고 합니다. 위탁기관 담당자가 자주 교체되는 것도 사업의 연속성 유지에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위탁기관의 특성을 봤었을 때 사실 연명의료 결정제도가 딱히 필요하지 않아서 이게 건수가 없는 것도 있다고 생각을 하셨어요. 이미 요양병원 같은 경우에는 환자랑 가족들이 어느 정도 합의돼서 들어왔는데 굳이 환자한테 서류한테 사인을 해서 얼마 안 남았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의료진도 부담이고 가족도 거부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DNR 서식 작성 자체가 부족하다고 생각을 안 하시는 그룹들이 많이 있었고요. 임종기 판단을 할 때 의사 2명이 필요한 것들도 협약이 안 되는 어떤 걸림돌이 되고 있고, 의사가 임종기 결정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을 여전히 어려워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제 교육을 여러 번 하여야 되는데, 이제 연 2회 이상 교육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제 혼자서 나가는 것 말고 같이 교육을 해줘야 되는, 예를 들면 의사 선생님들이 같이 교육해야 되는 게 있을 수 있는데, 그 먼 기간까지 운전해서 왕복 막 4~5시간을 함께 시간을 내서 열 몇 개를 같이 가주시는 의사 선생님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담당자가 지침을 건네주기도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위탁기관 자체가 이 공영윤리위원회를 설치를 하면 돈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시는 그런 기관도 있고, 자꾸 어떤 이득이 있는지를 물으시나 봐요. 그 연명의료 결정 제도를 정착할 수 있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제 금전적이거나 어떤 행정적인 이득이 있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류 업무만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협약을 안 하시는 곳도 있다고 얘기를 하네요. 공영윤리위원회 운영할 때 이분들이 지금 많이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인력 부분이었는데요. 12개 기관 중에 정규직이 1명이고 나머지는 다 고용된 계약직이더라고요. 2018년 이후에 인건비 동결과 퇴직금 보전이 안 되는 것들도 어려움이 있다고 얘기를 하시고, 내년부터는 이제 전년도 실적을 대비로 운영비를 줄 예정인데 전년도 실적이 없으면 월급 깎이는 거냐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넓은 범위를 가다 보니까 업무가 너무 과중한 거예요. 그래서 10개 이상은 상당히 어려운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연명의료 수가제도가 제도가 들어서면서 협약이 늘어나면 그건 반갑지만 이게 내 업무가 너무 과중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혼자 벅차서 감당이 안 되고 전화 오는 게 두렵다고 얘기를 하시기도 합니다. 활성화를 위해서는 뭐를 하면 좋을까요? 여쭤봤더니 운영기관이 갖는 혜택도 별로 없는 것 같고, 협약기관이 받는 혜택도 그렇게 크지 않다고 생각들을 많이 하신다고 해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혜택이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가이드를 주시는 게 필요하지, 이걸 그 공영윤리위원회의 전담 인력 자체가 머리를 짜내서 그것들을 얘기를 하실 수 있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하시고, 그리고 초기에는 그 연명의료 결정제도를 도입을 쓸 수 있으니까, 결정제도 안에서 그 서식도 볼 수 있고 그 제도를 쓸 수 있으니까 그런 메리트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한 3년 정도 지냈을 때는 그런 메리트는 그렇게 크다고 생각하는 기간이 아주 많지는 않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공영윤리위원회 업무가 그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업무랑 또 좀 다른 게 많이 있다고 얘기를 하세요. 여러 가지 사업 관리나 연별로, 매 월별로 해야 하는 사업들이 있으니까 그것에 맞는 신규 교육 과정이 필요하고요.
국생원에서 하는 교육이 지금 현재는 이제 코로나 전에는 집체 교육이나 아니면은 지금 현재는 정규 시간을 정해놓고 그때 이제 참석을 할 수 있게 하는데 거의 이제 진료 시간이 겹친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거를 온라인 교육으로 돌리면 정말 시간이 마음은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들을 수 없는 사람들이 좀 더 많이 들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의료기관 윤리위원회 이제 현황을 알아봤고, 이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제가 이제 뭐 여러 역량이나 교육에 관해서는 전에 여러 기관에서 발표를 좀 한 적이 있었는데, 이제 통계나 결과, 질평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얘기가 안 나온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이제 잠깐 말씀을 남은 시간 동안 드리겠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400병상 이상이면 ethics 커미티가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이제 거기에서 이제 나온 아웃컴들을 보면 대부분이 그 얼마나 도움이 돼요라고 물어봤을 때 조사는 설문조사나 인터뷰로 이루어졌고요. 이 윤리위원회 권장사항은 강요하지 않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자문을 받았을 때 임상 결정 합의율이 그렇지 않았을 때보다 4배나 증가하는 효과가 있고요. ICU 재원 기간도 현저하게 감소한다고 해요. 그러면 이제 자원의 활용도도 많이 올라가죠. 하지만 생애 말기 과정에 있는 그 핵심 과정이 의사소통을 증가시키고 분쟁을 해결시키고 여러 가지 도덕적 갈등을 많이 지원하고 막 이랬는데 그게 결과물로 측정될 수 있는 결과물로 제시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고 해요. 그 이유가 이게 이제 양적인 숫자가 아닌 질적인 언어로 된 것들로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효과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근거가 참 어려운데 정량화가 그 어떤 포인트 중에 하나인 것 같다. 그래서 임상윤리위원회는 정말 필요로 할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이 정량화가 어렵기 때문에 이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을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최근 논문 중에 보니까요. 이것을 위한 분류체계가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논문들을 찾을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어떤 서비스를 받았고 이런 것들을 그것을 정해진 단어를 사용해서 그것의 건수를 매기는 거죠. 건수를 매겨서 예를 들면 이건 DNR에 관한 거야. 이거는 의사 결정 능력에 관한 거야. 이거는 withholding, withdraw에 관한 거야. 이건 대리 결정에 관한 거야. 봤더니 이 5개 범주가 굉장히 가장 많이 쓰인 범주라고 그 조사에서는 나왔고요. 사실은 근데 기관별로 굉장히 이질적이고 어떤 경우에는 이거를 커패시티라고 보지만 어떤 경우에는 이거를 또 다른 용어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른 걸로 이제 인식이 되는 거죠. 숫자로 봤었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류 체계를 미리 정해주면 그 체계 안에서 그 업무들을 입력을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아웃컴들을 어떤 거를 주로 보느냐 봤더니 앞에 있는 것도 있지만 duration of treatment, education, 그 다음에 병원의 코스트, 그 다음에 얼마나 그 임상에 해서 얼마나 효과적이었어, 얼마나 받아들였어 이런 것들, mortality, 그 다음에 얼마나 질이 좋게 컨설트를 했어, 그 다음에 얼마나 만족도가 높아 이런 것들이 다 아웃컴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보여준 사업보고서에 보면요. 지금 여기서 보여준 게 이런 의료기관 윤리위원회 사례 목록들이 쭉 있는데 임종기가 아닌 환자의 치료 중단. 이제 치료 중단이 이제 코딩이 되는 거예요. 이게. 신생아의 치료 중단. 이제 이게 신생아랑 임종기랑 분리를 하는 게 중요하라고서 생각하면 이제 분리를 할 수 있는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의 이거는 치료 중단으로 같이 보고 있고 대리의사 결정 이런 식으로 해서 명명을 했죠. 이제 이런 것들의 명명이 분류체계에서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논문들입니다. 어떤 것에서 이게 이제 정량적으로 평가가 되기 위해서는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우리가 많이 하고 있는 모럴 케이스 델리버레이션 같은 경우에도 이거는 사실 숙고하는 어떤 훈련 그 다음에 뭐 토론의 장 뭐 이런 것들인데 그런 것을 했는데 효과를 어떻게 볼 줄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의 효과를 보기 위한 도구를 만들었어요. 이게 정량화한 거죠. 그래서 이모셔널 서포트, 콜라보레이션, 모랄, 도덕적인 성찰 이런 것들이 얼마나 증가됐는지를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만들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이제 양적 연구를 하는 사람이 질적 연구를 전공으로 하는 사람인데 정말 내가 했던 많은 서비스들이 단어 하나로 상담 이렇게 추격되는 거는 너무 속상한 일이에요. 하지만
이런 내러티브 접근 방법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성적인 측정 방법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런 정성적인 것을 정량적으로 옮겨야 되는 시도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코딩 시스템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들을 우리 모두 공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윤리적 이슈를 성문화하는 것도 필요하죠. 사례를 다 모아놓는 것, 그러니까 정성도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데이터를 공유를 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정말 공유할 만한 가치가 있나? 그리고 이거 공유해도 되나? 믿을 만한가? 근데 내가 동의를 받았나? 이런 것들도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생각해보는 의료기관 윤리위원회의 역할은요. 이제 의료기관 윤리위원회는 무엇을 해야 하는 기관이어야 되나? 제 생각은 지금은 연명의료 전반에 대해서 이제 심의, 상담, 교육 이런 것들을 하지만 확장된 기능으로 넓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코비드-19 상황에서의 윤리적인 지원이 어떤 게 있었는지 봤더니 여러 가지 이제 자원의 할당, 인공호흡기, PPE, 그거 말고도 비시팅, 방문하는 거, 직원의 안전, 마스크, 그 다음에 직원의 도덕적 고통, 그 다음에 학생들을 어떻게 안전하게 교육할 것인가, 그 다음에 이런 것을 고위 관리자들한테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